뭐 제가 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주제, 같이 좀 논의해봐야 될 주제이기도 한데, 문화 발전으로 본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이고 또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루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칙 논의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이 올해 하고 있는 근현대미술사 아카데미 첫 시간에 여러분들을 졸리게 해드리면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이 오늘 강의를 위해서 뭐 새로 쓴 것은 아니고,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할 당시에 미술관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또는 미술관의 어떤 방향을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고민했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좀 벌써 20년 전에 썼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때 가졌던 제 생각들의 상당 부분이 현재 미술관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재직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때의 경험들에 대해서 약간 회고담이란 것이, 아직 젊은데 회고담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태행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좀 담아서 미술관에 대해서 당시 젊은 학예사로서 가졌던 고민이 무엇이었던지, 또 미술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같이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993년 3월 1일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연구사로 발령받은 이래 97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만 4년 동안 실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하여서 현대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썼던 것이 1993년 국립현대미술관이 발행했던 현대미술관 연구란 논문집에 수록했던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이었던 논문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 이후 다른 자료를 좀 더 보면서 또 미술관 경험을 바탕으로 썼던 것이 바로 문화발전론과 미술관의 역할, 이런 글이었습니다. 과천관 3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이 세미나입니까 특강인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미나를 위해 이미 오래전에 썼기 때문에 사실 과거 너무 20년 전에 그랬기 때문에 시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학예연구사로서 근무할 당시 가졌던 기대와 전망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기 위해, 또 20년이 지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에 쓴 것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고려하면서 조금 아주 부분적으로만 보완을 했었습니다. 먼저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담당했거나 혹은 지켜봤던 다른 동료 학예사들이 했던 일들을 지켜보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되짚어 보고 과천관 30주년 지닌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 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인 문화발전으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하나 넣어봤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그 당시 케이블 TV 아마 교통방송으로 기억납니다만, 당시 아마 우리 사회에서 좀 인기 있는 직종으로 부각했던 것이 큐레이터였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에 대해서 취재를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분량에 일주일 동안 제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큐레이터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또 일의 내용이 뭐고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원래는
그 당시 VHS로 제가 받았는데 AVI로 전환해가지고 디지털로 저장해서 그 중에 이제 캡처한 화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젊었어요. 여기 바로 과천관 학예연구실 풍경입니다. 좀 지저분하네요. 옆에 것은 당시 제가 근무할 당시에 학예연구실장 박내경 실장님 앞에 그 당시 제가 진행하고 있던 한국현대미술 베이징전, 당시 92년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했는데 수교를 기념하여서 국제교류재단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이, 중국은 중국 문화부 산하 전람교류 중심이니까 문화부에 있는 국제전시교류 뭐 이런 그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 함께 공동으로 한중 현대미술 교환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베이징에서 전시할 준비에 전시장 도면을 지금 펼쳐서 실장님께 보고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다시 이 동영상을 보니까 좀 실례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4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게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30주년을 맞아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다양한 행사와 그동안의 성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성 등의 그 여러 가지 학술 모임부터 시작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경복궁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 이왕가 미술관을 해방 후에 덕수궁 미술관으로 했다가 전쟁 통해 또 혼란 통해 사라지고 나중에 69년에 대해 이제 공식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것이 제도화되는 겁니다. 그 이후 1973년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하여서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요 기록은 1949년부터 개최되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이른바 국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미술전람회 개최에 있었음을 1971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직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여기에 경복궁 내에 있던 옛날 총독부 미술관 별관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적어도 덕수궁 석조전에 국립현대미술관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곳을 미술관으로 썼었죠. 또 한편으로 제18회라면 바로 덕수궁 석조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전했던 그 해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18회 국전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덕수궁 석조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이전했다는 것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지만 석조전은 비교적 그래도 조금 더 넓은 공간이긴 하죠. 그러나 직제를 보면은 당시 공무원이었던 관장 아래 사무장을 두고 그 밑에 서무 담당, 그 다음에 운영 담당을 두는 아주 조촐한 구조였습니다. 또 당시만 하더라도 정원이 공무원 직제상 8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 서무 담당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 행정 업무 담당하는 일이고, 그 다음 운영 담당이 실질적으로 전시, 국제교류, 현대미술의 연구 역할을 담당했는데, 현대미술의 연구라는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972년에 딱 1년 뒤에 직제를 개정하고 서묵과 조사연구과 전시과가 신설되었으나 조사연구과의 활동은 거의 미미했고 1978년에는 아예 조사연구과조차 폐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요 기능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전 개최에 집중돼 있었고 작품의 수집이라든지 조사 연구 등에 대해서는 확장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1980년에는 전문위원 제도를 두었으나 전문위원의 역할이 거의
자문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예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개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86 아시안게임, 즉 서울 아시아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대공원에 인접한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청계산 자락에 연면적 34,000, 거의 35,000 평방미터니까 상당히 넓은 부지이죠. 거대한 새로운 미술관 건물로 신축되어서 1986년 완공, 개관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천관 설계는 아시는 것처럼 김태수 선생이 설계한 것이죠. 수원 화성과 영주 부석사로부터 영감을 받아 산세에 따라 건축물들이 서서히 드러나도록 한 설계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설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대미술관인데 육중한 화강석 석조 건축이 지니는 너무 과도한 중량감. 사실 이 건축가에 따르면은 뭐 이 외장재, 마감재로 다른 돌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산재하는 화강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화강석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이 지니고 있는 어떤 탄력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견고하다는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대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를 이용해 도달할 수 있는 불편한 접근성 등이 신축 초기부터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그것은 제가 현대미술관 재직하고 있을 때도 당시 미술관 관장과 그다음에 미술관의 상위기관인 문화체육부의 고민거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립현대미술관이 시민으로부터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도심에 미술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먼저 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가지고 있는 일단 하드웨어로서의 건축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상당한 변화, 어떻게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제도의 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문 인력의 확충, 이른바 미술관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학예 연구 직원, 직제의 신설입니다. 1986년 8월 18일 직제 개정을 통해 사무국 아래에 관리과, 전식과, 섭외교육과를 두고 별도의 학예연구실 직제를 신설했습니다. 이제 80년에 전문제도가 있었지만 뭐 거의 자문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유명무실했고 학예연구 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공식적으로 직제가 나타남으로써 학예연구실을 통해서 학예연구사들이 미술관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직제 개정에서 중요한 점은 학예연구실의 설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미술 전문가가 학예연구실장과 학예연구관으로 채용되고, 이 초대 학예연구실장은 유준상 선생이셨고 학예연구관은 박래경 선생이셨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학예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예연구사들이 전식과와 섭외과로 배치되는가 하면 아까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식과는 사실은 국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었는데 이것이 86년 과천관 신축 이전했을 때도 여전히 연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 전시과의 업무는 전시의 실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인데 학예연구사를 배치함으로써 학예연구사의 고유한 그 전문성이 행정 밑에 들어가는 그런 좀 부조리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구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섭외교육과의 신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미술관의 활동을 사회화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크죠.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서베교육과에서 교육 업무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사를 서베교육과에 배치해서 홍보 업무를 맡기는, 초기에는 상당히 제도의 정립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예연구소의 기능이 애매한 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학예연구사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며 고유한 학예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술관의 기능 중에서 뭐 아주 고전적인 기능이 바로 수집, 보존, 전시이겠죠. 오늘날 미술관은 이런 수집 보존보다는 확산, 즉 교육을 통한 확산, 그 다음에 참여 등에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작품의 수집 못지않게 소장품이나 또는 최근 현대미술의 동향을 소개하고 그에 담론을 생성하는 전시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과천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전시는 이루어져서 국전 외에도 많은 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 전시란 것이 현대미술에 대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블록버스터식의, 즉 언론사와 미술관이 결합돼서 하는 전시에 국한되었다는 것이죠. 그나마도 현대미술이나 또는 외국 미술에 목말랐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뭐 인산파전, 이거 하면 인산인을 이뤘죠. 덕수궁이 미어 넘쳤습니다. 이중섭전 아마 줄 몇 시간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끝나고 지금 부산에서 이제 개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이런 문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제도적으로든 규모에서든 굉장히 일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도 커지고 전문가 인력도 확보하고 했기 때문에 전시에서도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과천관으로 이전 개관한 이후 전시는 수없이 많습니다만 제가 몇 개만 선택적으로 고른 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 많이 작용했고, 그 외에도 아마 우리가 전시의 역사를 고찰할 때 상당히 의미있게 재평가할 수 있는 전시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임의로 뽑은 것을 다시 보면은, 서울 아시안게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했던 서울 아시아 현대 미술전이라든지 또는, 프랑스 20세기 미술전, 현대 이태리 미술전 등등등등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현대 미술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천관 이전과 함께 특히 외국 미술가의 현대 미술 활발한 교류 못지않게 아마 기억할 만한 전시로 1992년에 열렸던 백남준 회고존 비디오 때 비디오 땅, 그다음 1993년 엄청난 논란 속에 개최하였던 1993 휘트니 비엔날레 서울, 또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이 뜻밖에도 기획했던 민중미술 15년 등의 전시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과천관 이전 개관과 함께 아주 핵심적인 전시 중에 하나로 개최했던 것이 바로 젊은 모색이라는 전시였습니다. 대체로 미술관이라는 것은 약간 보수적이죠. 즉 어느 정도 평가가 완료되어 있는 작가와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제 막 미술계의 인문화, 이른바 신예, 보통 뭐 영어로 커팅 엣지라 하더라고요. 이 신예들의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그 젊은 세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든지 관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전시를 개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젊은 모색은 경연제로 개최했기 때문에 2년마다,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한국 현대미술, 동시대 미술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을 학예연구사들이 연구를 통해서 선정했다는 점에서는 젊은 모신이 가지는 의미가 나름대로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때까지 이른바 마이너 장르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던, 사실 80년대 이후 파나란 것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였습니다만 파나가 가지고 있는 복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삼 주목됐죠. 또 회화 조각 등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권능에 비하면은 역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마이너 쪽으로 평가받고 있던 사진 등에 대한 주목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한국 현대파나 40년 전 같은, 어떻게 보면 미술관의 어떤 전시에서 늘 외곽에 이렇게 있던 자그마한 장르를 주목하고 그 역사를 이렇게 좀 되짚어보는 그런 전시도 개최했었습니다. 1990년대, 86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사실 그 1990년까지도 중요한 전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논란과 주목을 받았던 전시가 바로 백남준의 비디오 때 비디오 땅 1992년에 개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93년에 열렸던 위트니 비엔날레 서울전, 그 다음에 1994년 1년 단위로 계속 개최죠. 민중미술 15년, 1980, 1994 등의 전시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그린데 미술사 이 세미나의 강의 내용을 보니까 위트니 비엔날레라든지 젊은 모색 또는 올해의 작가 등등이 아마 그 중요한 주제로, 논제로 다른 선생님들에서 연구되고 또 여러분들께 강연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백남준 해고전 때 개막식에서 백남준 선생의 모습입니다. 이때 국립현대미술관으로서는 한 개인, 물론 뭐 백남준 작가가 국제적인 작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회고전을 위해서 상당한 어떤 공간의 전시실과 그 다음에 예산 등을 투입한 전시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1980년 위트니 미술관이, 정확하게는 위트니 미국 미술관이죠. 그래서 백남준의 회고전이 개최된 이래 자신의 고국인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회고전이었다는 점에서도 백남준 개인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전시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백남준의 경우에 1984년, 아마 여기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습니다. 그죠? 84년 1월 1일 공시, 00시 표준이 아마 뉴욕이었던 걸로 저 기억나는데, 를 기해서 백남준이 대규모 인공위성 쇼를 열었습니다. 뉴욕, 도쿄, 파리, 그 다음에 서울까지 연결하는, 독일은 어느 도시인지 좀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죠. 당시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KBS 방송을 통해서 심야에 방영했기 때문에 밤잠을 안 자고 그건 꼭 봐야 돼. 우리가 1980년에 칼라 TV를 방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브라운관 TV였기 때문에 화질, 지금 여러분들 막 풀 HD, 울트라 HD더라고요. 이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래 뭡니까? 지금에 비하면 품질이 저하돼요. 그 당시 우리가 인공위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뭐 월드컵 축구라든지, 그죠? 올림픽 게임 때는 가끔 보았지. 근데 현대미술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것도 세계 여러 도시를 연결해서 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보신 많은 분들에게는 현대미술, 그 당시를 보면 첨단 현대미술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였고, 백남준이란 한 예술가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하나의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남준은 바이바이 키플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 아시안게임 때 바이바이 키플링이었고, 서울올림픽 때는 손에 손잡고라는 역시 인공위성 쇼를 계속 펼쳤습니다. 또 1984년 굿모닝 미스터 오웰 이후에 한국이 이제 널리 알려진 이후 백남준이 귀국을 해서 했던 유명한 말 때문에 또 좀 기행을 일삼는 예술가 또는 시대는 앞서가는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그 잘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논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은 사기다. 유명한 백남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가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예술이 그만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폭을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백남준은 그 이후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전시회가 상당히 주목을 받은 전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993년 히팅 비엔날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하필이면 담당자가 최태만이었습니다. 자,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이 전시를 마친 후에 당시 미술관 소식지에 이 전시에 말하자면은 그 시작과 끝에 대한 일종의 그 짧은 보고서 형식의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모처럼 이 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웹상에서 그 글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위트니 비엔날레가 왜 한국에 왔으며 도대체 어떤 논란에 휩싸였으며 어떤 사람들이 관계했고 성과에 대한 것은 순전히 당시 담당 학예사였던 최태만의 굉장히 편견에 가득 찬 그 평가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은 이 전시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위트니 비엔날레가 한국에 오는 데는 백남준 선생의 역할이 컸습니다. 원래 위트니 미술관이 이 전시를 일본에 일본에서 순회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백남준이 당시 위트니 미술관장이었던 데이비드 로스라는 분을 만나서 일본은 이미 현대미술 그 교환전 또는 순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져가봤자 크게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지금 현재 현대미술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한국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뭐 좋다. 그래서 위트니 미술관은 당시 이용우란 분에게 한국 전시를 진행하기 위한 그 일종의 개공 큐레이터로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전시를 처음에는 사실 예술의 전당이 워낙 전시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예술의 전당은 사실 자체 내에서 전시 기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죠. 그래서 그건 무산되고 결국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 주최하는 걸로 되었고 이 전시는 경계선이라는 것을 주제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인종성, 동성연애, 에이즈 등등 어떤 경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 의미가 강한 전시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위트니 비엔날레 가져왔던 전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미 1980년대 민중미술의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시에 가지는 어떤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 미국 사회의 어떤 문제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를 이 전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한다 만다 굉장히 말은 많았습니다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제 위트니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작품의 한 70% 정도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이미 다른 전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지 못한 작품도 있고, 또 워낙 큰 규모의 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배에도 실을 수 없는, 컨테이너에 안 들어가는, 그걸 만약 다른 어떤 운송수단을 동원할 경우 예산이 막 곱절 뛰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하나,
바바라 해머라는 영화 감독이 제작한 작품의 경우에는 노인의 성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룬 32mm 영화였습니다. 그것 데빌로스 관장과 당시 임영방 관장,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서스맨 칩 큐레이터죠. 책임,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학예연구실장. 그 다음에 이렇게 4명이 사전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강당, 과천관 강당 큰 데서 영화를 이렇게 틀어놓고 봤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노인들의 섹스입니다. 그것도 아주 포르노그래픽한 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검열 문제까지 불린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 안 뺐으면은 그죠? 오히려 더 큰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국가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현대미술을 빙자해 가지고 포르노 영화를 틀어준다 이런 논란이 휩싸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한 70% 정도 전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한 작품을 보자면은 우리 지금 이분이 바로 이승택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위예술가, 반예술가, 반조각을 지향하는 예술가인데 어느 순간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한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동일한 138cm의 크기로 만든 굉장히 아주 사실적인 조각이었습니다. 작품 제목도 가족이에요. 여기 와서 이렇게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는 걸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여기 과천관 중앙홀 전시실입니다. 아무래도 작품에 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안전 망을 쳐놨는데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전부 다 35mm 슬라이드 필름입니다. 디지털 자료를 아무리 뒤지겨봐도 없더라고요. 그 슬라이드 필름을 디지털로 바꿀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승택 선생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뭐 재미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이태리 미술관에서 제가 가서 받아온 자료 중에서 정면과 후면 뒤에 엉덩이 부분이 있는 그 슬라이드 필름을 받아왔는데 제가 별 생각 없이 우리 보도자료에 정면이 나온 이 사진을 신문사에 보내고 한 신문이 그걸 또 아무 생각 없이 게재를 해가지고 문화부로부터 문책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트 인 아메리카라는 잡지에서도 그 이태리 미술관에 준 이 정면 사진을 실었는데 한국에 그 책이 수입될 때는 이 부분에 빨간 딱지를 붙였더라고요. 까만색에 이렇게 테이핑을 딱 해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게리 힐이라는 작가는 사실 톨십, 큰 배, 이렇게 의미가 되는, 그 상호작용적인 작품을 사람이 쑥 들어가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웅성웅성 말을 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은 이미 다른 전시에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카셀 도큐멘타에 출품했던 영과 일사이라는 작품을 출품했고 제닌 안토니 이탈리아계 미국 현대미술 여성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이 전시장에 마루를 깔고 그 위에서 직접 자기 머리에 목물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트리 미술관에서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전시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는 조금 더 제가 치밀하게 고민하고 다시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전시를 보았던 저보다 약간 어린 후배 작가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전시는 사실은 전통적인 회화 조각보다는 영상 미디어가 압도했었습니다. 빌 베올라, 게리 힐 다 나왔어요. 32mm 영화가 수편이었고 16mm 영화 꽤 많았고 비디오 같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문제의식을 이런 첨단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당시 전통적인 장르의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젊은 작가들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죠. 아마 그런 점은 이 전시가 미국 현대미술 그대로 공수해왔다,
뭐 국립현대미술관이 미국 현대미술의 오퍼냐, 수입상이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영상예술 작업을 지향하던 작가들에게 주었던 자극이 컸다는 점은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1994년에 개최됐던 민중미술 15년 전인데 하필이면 이 전시도 담당자가 최태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술관이 아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민중미술에 몸담았던 작가 이론가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술관과 공동으로 그 전시를 준비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저와 지금 경기도 미술관장으로 가신 최은주 학예사, 김희대 학예사 이런 분들이 이 전시를 실행을 했었습니다. 다른 것 차치하고 즉 체제 저항적이었던 또 사회 고발적이었던 미술이 국가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민중미술 진영 내부에서는 민중미술의 장례식 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돌이켜보면은 이 전시에 전시로서의 어떤 품질 이런 것보다도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리고 당시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미술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전시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젊은 모색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이 개최했던 새로운 형식의 전시로서 올해의 작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사실 현대미술 몇 년 이런 전시로 매년 전시를 개최했었습니다만 특정 작가를 미술관이 책임을 지고 선정해서 대대적인 개인전을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1995년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올해 아마 믹스라이스가 어제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시상식을 했었죠. 그죠? 근데 뒤에 물론 수상 작가들이 쭉 나옵니다만 1995년 전수천의 경우에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개설하면서 한국관 작가로 참가해서 그 당시 베니스 비엔날레로서는 한국 현대미술상 최초로 수상, 장려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하기 직전에 발표했던 작품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조금 올해 작가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바로 96년 윤정섭입니다. 이 분은 무대미술가로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전격적으로 올해 작가로 선정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미술계에서는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 회화만 하더라도 우리 옛날식의 어떤 분류 방식 보면 양화, 동양화, 한국화, 조각 등 또 작가가 많은데 무대미술가, 지금까지 현대미술과는 상관없는 무대미술가의 전시를 그것도 올해의 작가로 버젓이 하느냐라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시입니다만, 이 윤정섭 올해의 작가 전시를 하면서 당시 연극 연출가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김상수란 분을 기획자로 일종의 파트너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김상수는 아마 영화로서는 학생부군신이라는 영화에 각본을 썼던 분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모든 것을 심는다는 주제로 이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실 하나는 거의 과장해서 축구장 크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과거의 원한을 심는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심는다, 몸을 심는다, 이런. 이 무대미술가로서 공간을 읽는 어떤 특이한 어떤 관점이라든지 또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각성, 그 다음에
형식의 어떤 참신함 등으로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러니까 미술관 내가 하나의 거대한 목욕탕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목을 받는 전시였습니다만, 이 작가가 뒤에 계속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무대미술가로 복귀했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전시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과천관과 1998년에 개관한 덕수궁 미술관에서 각각 열린 근대를 보는 눈이라는 전시는 4차례 열렸습니다. 하나는 회화, 말하면 유화, 유체, 두 번째는 한국화, 음옥담체, 그 다음에 조각, 조소, 네 번째 공예, 이렇게 열렸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동안 근대미술을 주목하는 전시는 간헐적으로 개최했습니다만, 우리 근대미술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전시는 없었는데, 이 근대를 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 근대미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됐다는 데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발굴하면서 근대미술이 좀 더 연구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중섭만 하더라도 최근 이 탄생 100주년 전시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가 많이 발굴됐죠. 지금 현재 이중섭 죄송합니다. 이중섭에 대한 카탈로그 레전에 이른바 전작도록 이중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는 전작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작도록을 준비하는 연구팀에서도 새로운 자료를 조금씩 발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잊어진 근대 또는 현대라 하더라도, 그죠? 보다 조금 더 시간이 멀리 있는 이런 현대의 자료 발굴도 역시 국립현대미술관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993년에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한 고구려라는 전시는 내용은 사실은 집안 지역의 고구려 고분백화를 당시 조선일보사의 문화부 기자가 사진 기자와 함께 해서 촬영해온 것을 가져와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복원한, 재현한 전시였습니다. 근데 당시 우리가 얼마나 참 통일에 대한 염원, 그 다음에 우리 중국 동북적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역사, 일단 민족의식이 부글부글 끓었으면 50만 명 다녀갔습니다. 위트니 비엔날레 15만 명이거든요. 15만 명이 다닌 것은 지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역사상 굉장한 규모인데 50만 명 다녀갔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청소년 수련 밑에 산짝에 있죠.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 동문주차장부터 이미 차가 넘쳐나가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저 밑에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와야 될 지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왜 이 전시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해야 됐는지 저는 아직도 왜 꼭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어야 될, 이런 전시야말로, 그죠? 다른, 진짜 이런 이벤트성 전시에 부합하는 공간에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96년, 과천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자청에서 10년 백서인가요?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 언론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10주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 이전하면서 일단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완비되었고, 소프트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전시도 좀 더 다양한 전시, 또 내용 있는 전시, 그야말로 큐레이팅의 바탕을 전시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소장품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과천 이전 10년을 맞이한 1996년에 한 신문기사는 덕수궁 시절에 비해 상설 작품 수는 170여 점에서 650여 점, 소장 작품 수는
1900여 점에서 3590점. 그러니까 10년 만에 상당히 비약적인 소장작품 수의 확증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설 작품 수가 170점이라는 것은 덕수궁이 사실은 궁전이었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작품을 걸 수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나니까 650점 정도 걸 수 있게 된 거죠. 소장작품 덕수궁 시절에는 소장 예산 자체가 뭐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어쨌건 그 당시에는 작은 액수지만 소장을 할 수 있는 구입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3,590점까지 확보한 것이죠. 구입 예산은 1억 500만 원에서 15억 5,700만 원까지 10년 만에 관람객 수는 23만 명에서 67만 7천 명으로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쥐꼬리 예산, 인력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예 연구 시스템 등과 함께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진입로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민과 거리가 먼 미술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관의 신축 이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자 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분수령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후 국립현대미술관은 많은 논란 속에 2006년 1월 1일부터 행정 중심의 책임 운영 기관으로 전환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의 특수법인화를 결정했었습니다. 올해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 덕수궁 미술관, 서울관, 2018년에 개관할 예정인 청주관 등 4개 공간과 정원 101명의 총 예산 499억 5,400만 원, 또 소장작품 구입 예산이 53억 1천만 원의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할 것은 안 됩니다만 또한 서울관 등의 개관과 함께 많은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30년 전 과천관 시대를 볼 때는 상당히 미술관의 규모나 살림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글을 쓸 때 참고했던 자료는 이 글을 찾아서 다시금 보완할 때 제가 한동안 좀 죄송하게도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자료와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 다음 제가 가져온 책들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석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전거가 약간 불충분하긴 한데 제가 이건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약간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석 부분은 좀 부실하지만 집중적으로 참고했던 것이 1980년대 후반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전신인 문해진흥원, 한국문해진흥원이 각 주제별로 시리즈의 책을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책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엄밀성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아서 번역을 맡기고 그걸 모아서 예를 들면 예술교육에 관한 것, 문화정책에 관한 것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문화정책의 문화발전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참고하고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자료를 보면서 썼던 것입니다. 먼저 제도로서의 미술과 문화발전론의 현황을 보자면 현대사회의 문화는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서서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의 민주화는 뭐고 도대체 문화민주주의 뭐냐? 문화의 민주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이고 결국은 수용적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문화의 향유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바로 문화민주화이고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 즉 이것은 자발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방향이 바로 문화민주주의죠. 문화발전론은 따라서 문화의 내적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의 외연과 확산을 통한 시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확대, 문화복지제도의 정착, 문화의 사적 소유를 지향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며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개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부를 신설한 것이 1990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 문화부 장관이 이어령 선생이셨죠. 그러면은, 물론 그 전에 이제 문화공보부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대체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부 부서가 나서서 제도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산하기관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은 문화부의 출범과 함께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 정책의 출발은 1990년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문화 정책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보다 더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문화 발전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1990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문화 발전론, 또 문화의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문화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문화발전론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흐름과 그에 따른 문화 욕구의 성장 현상에 발맞춰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정부 부서에서도 과거의 소극적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탈피하여 문화를 지식 기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분야의 하나로 보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 문화도 저희 육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단지 향유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우리의 삶의 하나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문화를 산업으로만 인식하는 낮은 단계의 문화발전론이 득세하면서 문화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하거나 문화를 도구화하는 장식적 언어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술관의 위상이지만 효율성, 합리성을 내세워서 미술관의 기능을 따지는 것을 지향하고 미술관이란 제도의 존립 근거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 문화발전론으로 본 미술관의 현재와 미래는 미술 작품에 내재한 미적 의미를 규명하는 미학적 접근 방식보다 창작과 수용을 매개하는 중개기구, 미술관도 사실 중개기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및 제도적인 것에 대한 사회학적인 분석, 진단, 평가와 반성, 예측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 인구의 양적 팽창에 비해 미술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입니다. 미술을 하나의 제도로 보는 태도는 분명 전통적인 미학, 미술사, 비평적 담론들과 다른 방법과 관점으로부터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술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 환경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창작과 수용의 과정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더 나아가 심리적 결과를 분석으로 삼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찾아 나간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논의 또한 비평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미술을 제도로 보는 시각은 올바른 제도의 정립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는 생각이 잠재 있는 만큼 문화 발전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발전이란 한 개인이나 작은 단위의 단체가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 발전은 한 국가의 문화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 적어도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만, 1982년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세계 문화정책 회의에서 제안되고 86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유엔이 우리 인류에 의해서 문화발전이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10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가 채택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제안한 배경으로 1960년 이후 유네스코의 여러 회원국들이 문화발전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으며 그 결과 정부의 문화부서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그 실행 지침으로 아래 5가지를 제안한 바 있는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전의 구심점으로서의 문화. 즉 산업사회에 있어서 참된 성장은 환경과 생활의 질적 형성에 깊은 관련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대개 경제, 사회, 과학 정책들은 상호 관계나 잠재적 상호 보완 능력을 무시한 채 문화 정책과는 별도로 추진되어 왔다. 이게 당시 유네스코가 파악한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상호 통합 및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30년 전이니까 이미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문화 발전 요소의 과학.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문화적 주체성의 강화. 이제 문화적 주체가 예술가 집중해서 일반인들로 이렇게 확장돼야 한다는 관점이고, 네 번째 문화생활의 참여에 대한 촉진과 확대. 이건 약간 문화의 민주화와 연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다양해진 예술 표현의 수용, 즉 전통적인 예술 표현뿐을 이 유네스코가 채택을 하고 유엔 총회에서 승인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서 다양해진 예술 표현의 수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의 장르나 뭐 연극, 문학, 음악, 미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매체의 개발, 또 일상화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예술 활동도 예술로서 진작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입니다. 전통적 예술 표현뿐만 아니라 영화, 사진, 텔레비전, 가요, 음반음악 등 대중예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 또 최근에는 비디오 예술, 레이저 사진술, 뭐 홀로그램 등 지금은 훨씬 더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작곡과 같은 응용과학 예술의 발전 역시 급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화 발전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그 의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노벨 문학상은 소설가, 시인이 아니라 시인, 가수가 받았죠. 그죠?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변화란 것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제 정말 원고지에 글 열심히 서는, 그죠? 탁 밀실에 들어 앉아가지고, 상상력과 문장력으로, 그죠? 소설 쓰거나 아니면 시를 쓰는 분만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시대는 아니다. 앞으로도 더 귀한 어떤 것이 문학상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올해의 작가상 믹스라이스가 받았죠. 믹스라이스는 대체로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문제를 많이 다룬 두 예술가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전형적인 미술의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가 그죠? 올해의 작가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미술관이 그거 현대미술 아닌데 하는 순간 현대미술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문화 발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 발전은 문화에 대한 어떤 특정한 개념 가운데 그 목적성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개념들은 모든 사람에 의해 동의되지 않는 상이한 가치 체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정책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마도 그러한 잘못된 관점, 즉 문화 활동을 철학적 또는 미학적 관점, 따라서 필연적으로 주관적 관점에 예속시키게 하는 그릇된 관점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긴 문장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어떤 우리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문화의 다양성과 개방성인데, 문화 정책 해가지고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것은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은 문화 정책의 획일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다양하고 복잡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분들에게는 대체로 이제 정부 문화 조직에 속한 분이겠죠.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죠?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적 요청의 힘과 그의 방향은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 발전을 좌우하는 조건 그 자체에서 태어납니다. 문화 발전의 목적은 선험적 이론에서가 아니라 관찰된 현실로부터 규정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이념적 분열을 뛰어넘는 혹은 그 이전의 한 통일된 의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 정책의 어떤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발전을 일종의 진화론적인 또는 진보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에도 저로서는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진화론적인 낙관주의가 문화의 발전을 오히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 또는 견인 하려는 힘으로 작동할 경우 문화가 훨씬 더 정체되거나 또 지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런 동태적 해석은 제가 건너뛰는 부분은 혹시 조금 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논쟁의 특수성을 벗어나서 문화가 잉여물, 사치품이 아니라 경제를 포함해서 사회의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동태적 원칙임을 확인시킵니다. 사회에서 문화의 역할은 이중적인데 사회의 진보적 집단에 의해 창출된 문화는 동태적이며 추진적인 힘이 되지만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세력에 의해 제시되는 또 다른 문화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예술을 주도하는 예술가 집단이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아직까지는 주춤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런 어떤 집단일 겁니다. 그것은 한 사회에 늘 상존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문화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만 서구 사회 발전에 지난 수십 년간 보수적 기능이 정대해왔으며 새로운 전략의 부재 측면에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발전과 문화의 역할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 대다수 사회, 특히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일수록 발전 노선만을 고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행된 개발지상주의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문화적 정보망의 개정, 즉 체계 변형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 변형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중심 요소이며 또한 사회의 발전 목표를 한목적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발전에 있어서 지침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양식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규범이기도 합니다. 사회 기능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보망 자체가 변형되어야만 합니다. 문화 변형은 사회가 일반적 위기의 국면에 들어서고 분기점에 도달한 중요한 시기에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화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문화 발전이라는 것은 사회나 개인에 있어서 굳이 필요가 없는 사치, 풍요의 장식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발전의 조건 자체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문화 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특정한 철학적 개념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직면한 사회의 깊은 요청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문화 발전이나 또는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험적이거나 또는 이념적인 것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청들 바로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요청이기 때문에 요청에 늘 대응하면서 일종의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목해보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문화 발전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들을 바탕으로 미술관의 과거와 현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미술관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여가기회의 정대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관중들, 즉 실질적인 문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매스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 등에 의해 이 시대의 대중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문화정보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출판기술의 발달이 낳은 각종 출판물의 대량 생산과 대량 보급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필사하던 시대만 하더라도 제한된 엘리트들의 독점물이었던 지식의 매개체로서의 문자와 책이 정보와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되도록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지식의 저문화, 세분화, 고도화 현상은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 물론 교양의 축적에 중요한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구텐베르크의 등장은 뭐죠? 지금까지 지식이 권력이었고, 권력을 특정 세력이 독점한, 누구냐면 수도원의 수사들, 그죠? 중세시대 때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책이 대량 보급되면서 지식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그것에 비하면은, 그죠? 정보의 대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여러분 앉아서 특히 우리는 개인 단말기, 이른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어요. 그죠? 즉, 10월 14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에서 최태만이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의 대폭발은 이제 그만큼 지식의 양이, 정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가벼워지기도 했죠. 그죠? 수많은 이 정보들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하여서 쓰는가 하는 것은 사실 사용자 개개인의 어떤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정보의 확산은 이제는, 그죠? 이제는 소수의 수용자가 아닌 불특정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술관의 관람자인. 오늘 이 글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 미술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미술관입니다.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미술관이죠. 물론 가상미술관에는 홈페이지, SNS 등이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근데 SNS야말로 트위터, 페이스북 이거 말씀드린 거죠.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죠? 정보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굳이 과천까지 가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전시하고 있는지, 어떤 소장품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고, 근데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태적이에요. 안 움직입니다. 피드백이 없어. 그죠? 뭐 게시판 달아놓으면 누가 딱 엉터리 댓글 달면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 게시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희 요즘은 무슨 다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불평 불만 올리려고 하면은 꼭 그죠? 담당자만 볼 수 있게 차단해 놓죠. 그죠? 근데 페이스북은 달라요. 마구 막 무슨 말을 하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트위터는 더 심하죠. 전 트위터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SNS, 특히 페이스북 등을 통해가지고 미술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는 것을 다 개방해 놓잖아요. 그럼 일반 잠재적인 관객 또는 이런 디지털 공간 속에서의 어떤 관객들이 자기들끼리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해가지고 미술관에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미술관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성실한 미술관이라면 이런 전담팀을 두어가지고 이들의 의견을 피드백,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미술관 활동에 반영하고 하는 현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같은 사회에서. 그런 점에서는 바로 이 디지털 매체를 중시하는 부서, 아마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런 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서를 더 활성화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공간 속에서 자기의 애를 개진하고 또 정보를 취득하고 또 그들의 이 바람, 희망을 올리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준다면 이들이 장차 오프라인, 즉 우리 이런 물리적 공간의 관객으로서 미술관을 찾아서 좀 더 미술관과 친숙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잠재관객의 확보라는 어떤 실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또 일반 국민들의 어떤 요구, 일반 국민들이 자기들끼리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못지않게 이 사이버 미술관의 활성화 역시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개선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정대와 더불어서 문화중개기구 또한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992년에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미술계 내의 오랜 요구를 수렴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점정하는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한다는 이념적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문화정책 혹은 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이 법령의 제1조 목적 조문을 보면은 미술관의 목적 및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미술품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명시해놓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러한 선언적 규정은 1971년에 개정된 유네스코 산하 비정부간 조직인 국제박물관협회, 이른바 아이콤이라는 조직입니다. 의 정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아이콤 정관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만 끝까지 안 바뀌고 있는 이른바 뮤지엄에 대한 규정이 비영리, 난프라핏입니다. 그 다음에 수집 보존 뿐만 아니라 전시, 교육, 기타 활동을 통한 사회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미술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교육적 방향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커져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미술관은 감 나가는 미술품의 수장고로서 심지어 명작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수집 및 보존 기능의 1차적인 목적을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문화 참여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미술 문화의 전파 및 공유란 차원에서 미술관의 활동 또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술관의 역사를 보면은 미술관이라는 제도가 나타난 것은 사실은 시민혁명 직후입니다. 즉 지금까지 왕족, 귀족, 교회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예술품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프랑스 혁명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근대적인 미술관이 출현을 했죠. 근데 이런 이 초기의 미술관은 대체로 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별적으로 수집해서 공개하는 형식을 떼었고 그것은 20세기 초반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술관에 가면은 그 시대, 그 지역,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명작을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술관에 있는 작품은 명작이야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미술관 제도이기도 하죠. 그죠?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시 그죠? 수집 보존 또 조사 연구 또 길이
남겨야 될 위대한 작품은 미술관이 당연히 그죠. 여러 가지 관리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서 소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공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회의 변화, 특히 문화의 발전에 대한 요청과 함께 이것으로는 미술관이 부족하다 이거죠. 왠지 명작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란 그 생각 뒤에는 우리가 영원히 수용자가 돼서 앞에 가면 위대한 명작을 봤구나 감동. 이런 수용자가 돼서 미술관을 찾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로서도 예를 들면 이중섭 100주년 전시 어떤 특징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가슴도 설레고 이런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물며 이중섭이 자신의 부인 남덕 여사한테 보낸 편지에 그려놓은 드로잉을 보고도 그것은 미술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미술관 보물창고는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다양한 어떤 참여 행위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처럼 국가가 설립한 대규모의 미술관이지만 수집 못지않게 여기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문화 발전을 촉매하겠다라고 계획된 것이 뽕피두 센터일 겁니다. 지금 파리 보브르란 지역에 있는 뽕피두 센터, 렌조 피아노 이런 사람들이 설계한 거죠. 외관도 조금 그 당시로서는 현대적이지만 70년대에 건축한 것이죠. 그죠?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미술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바꾸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뽕피두 센터이기도 합니다. 뽕피두 센터는 사실 국립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안에는 일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스트라빈스키 분수 앞에 그 일감 있잖아요. 말하자면 음향 이런 쪽을 수집한 아카이브이자 연구기관입니다. 그 다음 또 디자인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미술관, 도서관 등을 가지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바로 뽕피두 센터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미술관은 이제 전시실을 갖추고 수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학예 연구사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전시를 기획하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다양한 어떤 문화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으로써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건 물론 시민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이죠. 적어도 제 기억에는 1990년대 이후 확산되면서 계속 그런 쪽으로 미술관은 일종의 자기 변모 또는 이 혁신을 시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제 미술관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미술관 움직이는 사람은 크게 보면 우리 모두겠지만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는 학예연구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학예연구 직원을 통솔을 하면서 미술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미술관을 책임지는 관장이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관장과 학예연구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관장의 역할에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제가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야간에. 지금 현재 마그리트 전시하고 있고 뽕피두 센터입니다. 이게 오후 9시예요. 9월 말이었으니까 9시 되면 이제 조금씩 어두워지거든요. 이 제가 촬영한 시간은 거의 11시 가까이 됐을 겁니다. 11시 되면 미술관은 불 끄고 거의 암흑 속에 갇혀야 되는데 문 열어놓고 웬 사람들 모여가 무슨 사진 페스티벌 비슷한 거 하더라고요. 요즘 파리 하도 테러가 심해가지고 초청장과 그 다음에 신분증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장 못 합니다만,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마 촬영 시간은 9시경 출발해가지고, 시작돼서 11시까지 하는 행사였던 걸 기억나는데, 이제는 미술관은 낮과 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6시 퇴근, 나가시오, 아니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또 목요일인가요? 뭐 이런 날에는 좀 야간 개장도 하고 하죠, 그죠. 그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미술관장으로 취임한 분들은 빼고, 미술 전문가로서 미술관장으로 취임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두 분의 전임 관장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미술은 어떻게 한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나, 이게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장의 역할은 어쨌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후임 관장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생존해 계시고 그분들의 업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이경성 관장은 이분은 두 차례 관장을 하셨습니다. 81년부터 83년까지 또 86년부터 92년까지 86년에 것은 의미가 있죠. 바로 과천관 개관. 이 과천관을 추진했던 김세중 관장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천관 개관의 책임을 지고 지휘하신 분이 이경성 관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직 국립현대미술관 직제가 확정되기 전에 정부 부처에 미술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큐레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또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미술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 분입니다. 또 과천관 개관 이후에도 학예사들이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퇴임하신 뒤에 관장으로 오신 분이 임영방 관장이신데, 이분은 이경성 관장께서 미술관 정립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조금 더 혁신시키고, 한편으로 정상적인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한 관장이었습니다. 두 분 다 근무 기간이 비교적 길었습니다. 지금 책임 운영 기관으로 전환한 이후 대체로 그러니까 관장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 임명하기 때문에 임기가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은 다 같이 한 6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의 정립에 많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현재는 우리 외국인을 관장으로 모셨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인이 오시든 아니면 뭐 국내 미술가가 오든 간에 관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큐레이터들이죠. 그냥 큐레이터는 전시 기획자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학자이고 연구자이고, 또 한편으로 자기의 전문적인 역량, 연구 역량이죠.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서 전시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논문으로서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게 그 미술관 활동이 일종의 문화센터를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다양한 미술관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큐레이터를 하더라도 소장품을 연구하는 큐레이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대미술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죠? 장르별로 있을 수 있고, 지역별로 있을 수 있고,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교육 활동이 중요한 만큼 오늘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분이 바로 이른바 뮤지엄 에듀케이터라는 분이죠. 그죠? 말하면 미술관 교육을 담당하는 분. 그 다음, 미술관 교육뿐만 아니라 사실 전시 교육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 있는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상에서 더 뭔가 이 다양한 활동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미술관 쪽에 이렇게 그런 활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문가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 필요하고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만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스탕 지라라는 학자는 문화활동의 목적성은 선언적인 이론서가 아니라 관찰된 현실로부터 규정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이념적 분열을 뛰어넘는 대상에 대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문에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문화발전론이나 문화정책의 입안자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 없이 책상 위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점은 미술관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문화제도 속의 제도로 갈 수 있는 미술관 활동의 방향과 목표 역시 문화 발전의 맥락에서 추구될 때 그 존립의 근거를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예술작품의 보존 기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궁극적으로는 대중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으로 문화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문화란 정부의 간섭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분명 아니지만 문화개발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일반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정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문화행정의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술관의 미래와 관련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미술관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적극적인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대미술은 자체의 놀라운 자기갱신력에 의해 과거의 미술을 언제나 뛰어넘어왔습니다. 이런 현대미술, 당대 문화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미술관은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미술의 일종의 자기갱신력, 그 다음에 탄력성, 개방성 등이 미술관에 받아들이기에는 시차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지금 동시대에 막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술관은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경우에는 실제로 혼란도 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술관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어야 된다. 말하자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미술관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관장이든 큐레이터든 또는 행정직원이든 미술관과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의 철옹성, 상아탑은 통용될 수 없죠. 오히려 미술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산, 그 자산에는 작품이라는 실질적인 오브제뿐만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정보도 마찬가지로 미술관의 자산,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개방성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미술관이 문화발전의 어떤 큰 틀에서 제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 어떻게 보면 당위론의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지만 그것이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21세기에서도 벌써 16년을 살았나요? 그래서 20세기와는 분명히 다른 21세기형 미술관
아마도 21세기 좀 더 먼 미래에는, 그죠? 이런 화강석으로 지은 이런 거대한 규모의 건축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미술관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종류의 미술관 활동과는 다른 종류의 미술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만 그런 것이 아마 굉장히 빨리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미술관이 나타날까?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문화에 대한 어떤 그죠 변화, 문화 자체의 변화 또는 문화에 대한 요청의 변화가 그죠 미술관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존의 미술관 제도에만 그죠 만족하거나 또는 고착하지 않고 그런 어떤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탄력적이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미술관 속에서 같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쪽의 미술관에 대해서도 미술관과 관계된 많은 전문가 또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 경제 규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 현재 미술은 너무 적어요.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서울관 개관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면 서울관뿐만 아니라 주변에 몇 개의 어떤 미술관, 사립미술관, 갤러리가 있고 그 앞에 경복궁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문화 자산이 있거든요. 서울관에 이렇게 통상 우리가 뭐라면 윈윈 효과라고 합니까? 이렇게 좋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려왔던 또 과천관으로서 가졌던 어떤 불만 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언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바뀔 수도 있어요.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그죠. 이런 걸 상상해보죠. 이러면 디지털 에 기반한 이른바 뉴미디어 아트라는 것, 뉴미디어 아트는 우리 보통 컴퓨터에서 이렇게 좀 또 편집된 영상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기술의 발달은 몰라요. 지금 우리 정강현실이 현실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그죠 이 3차원 입체 같은 것도 요즘 프린터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기술 발달하면은 그죠 어떤 이런 물리적 공간으로서는 그것을 담아낼 수 없는 특이한 어떤 공간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벽이 이런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투명 유리가 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벽이 없는데 스크린이 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마치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마치 무중력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건 답답하죠,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하드한 기술에는 리퀴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처럼 스며들어가지고, 모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봤던 동영상들은 다 엣지, 자꾸 왜 공부할 수 사각형이잖아요. 프레임 있잖아요. 그 사각털이. 그게 여러 개를 하면은 곡면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멈춰있는 것에 흐르는 것이 되는 이런 기술로도 작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이런 걸 수용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각형이 잘 이렇게 표백 처리가 잘 돼 있는 말하자면 아주 위생 처리가 완벽한 이른바 화이트 큐브에서는 그죠 잘 구현되지 않는 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인공적인 것과 그 다음에 첨단적인 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공적인 이런 공간하고 충돌을 일련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오히려 벽이 없는 공간 옥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구현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지금 현재 현대미술 과학기술의 발달을 응용한 현대미술의 어떤 전개 과정 등을 보면은 그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 공간 자체가 이렇게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옛날 미술관에서 어떤 특정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땅도 파고 벽도 하고 했거든요. 그럼 69년에 자르다
하랄드 제만이 했던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전시는 뭡니까? 바둑파고 그래서 쫓겨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현대 미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 자체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면 우리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 것이죠.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수용자이자 참여자로서 그 작품들을 향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현대미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관객 참여형 작품들이 점점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미술관은 이 관객 참여형 작품을 공간 속에 가둬놓으면은, 그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는 그 작품을 가둘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가지고 참여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큐레이터가 그런 작품의 내용과 형식만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공간도 읽어야 되고, 그걸 또 어떻게 외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미술관은 진짜 22세기는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고 21세기 중반만 가더라도 지금과 다른 어떤 미술관이 분명히 필요하고 나타나야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